질문을 많이 하는 건 직업병인 모양이요. 안녕하세요. 책 한 권의 여유로움입니다. 한강 노벨문학 첫 장편소설 검은 사슴. 지금 시대 SNS에서 빠질 수 없는 사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까만 필름 사진에 대한 추억 생각나실 거예요. 폐 탄광서사와 얽은 얼개가 의미심장합니다. 검은 사슴으로 은유되는 의선을 쫓는 기자들의 행로가 그것인데요. 소설의 특이점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1인칭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미스테리한 인물 의선은 어찌 보면 자유의지 없이 무엇인가에 쫓기며 살아가는 나 자신 같기도 합니다. 의선이 가는 길이 나의 기소 본능이구나 대입하시면 현실감이 더 생생하게 나실 거예요. 그럼 100분 오디오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검은 프라이팬 위에서 몸뚱어리를 웅크리고 있었다. 짐승이라고도 새라고도 부를 수 없는 끈끈한 노른자 위 속에서 막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 살덩어리였다. 내가 걷는 길은 깊숙한 만의 한 편이었다. 길의 양옆으로는 어깨 높이의 콘크리트 방파제가 길게 뻗어 있었다. 젊은 여자의 젖가슴살 같은 해풍이 집요하면서도 부드럽게 마치 밀반죽 덩어리를 끈질기게 치대듯이 방파제의 견고한 바깥면을 문지르며 밀려오고 있었다. 방파제의 끝으로 파도의 창백한 포말이 조심스럽게 끌어올랐다. 밤 낚시를 나온 한 무리의 중년 남자들이 그 위로 찌를 내리고 있었다. 어깨 속으로 깊숙이 움츠린 그들의 옆 얼굴 사이에서 노란 야전등이 반디처럼 번쩍였다. 커다란 손 하나가 내 몸뚱이를 집어 올린 것은 그때였다. 반항하는 내 뒤틀린 몸을 손은 차근차근 분해하기 시작했다. 물컹한 살갗을 비집고 흰 척추와 갈비뼈를 추려내는 손놀림은 사뭇 자연스러웠다. 눈도 귀도 코도 녹아버린 나에게 손의 주인의 얼굴이 또렷이 보인다는 것이 이상했다. 의선이었다. 의선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방파제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의선이 나에게 왔던 지난해 봄날 목욕을 시켜주면서 보았던 그녀의 몸에는 성한 구석이 없었다. 크고 작은 피멍이며 긁힌 자국과 발긋발긋한 땀띠 때문에 비누질을 하지 못하고 샤워기를 약하게 틀어서 온수를 끼얹어 주기만 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나시는 얼음처럼 투명하고 매끄러웠다. 어깨를 수줍게 웅크리고 다리를 약간 벌린 채 길게 뻗은 품이 마치 담채로 그린 누드화에 등장하는 멋모르는 처녀 같았다. 무슨 짓이야, 그만둬. 나는 의선을 향해 외치려 했으나 이미 입도 목구멍도 없었다. 끈끈한 몸뚱이를 힘껏 뒤틀어 달라붙은 목구멍을 미짓고 마침내 내 몸이야 라고 울부짖었다고 생각한 순간 자신도 모르게 짧고 동물적인 신음을 뱉으며 깨어났다. 생시에서도 얼마간 눈물을 흘렸던 모양이었다. 눈을 뜨려 하자 눈꺼풀이 여러 겹으로 접혔다.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허리에 이불이 칭칭 감겨 있었다. 의자의 철제다리에 부딪힌 오른쪽 정강이가 시큰했다. 황곡시에서 시립공원 부지에 광산 박물관을 짓고 있다는 정보를 강원도 출신 동료로부터 얻은 것은 그 즈음이었다. 평생 탄광사진을 찍어온 무명 사진가가 광산 박물관 건설 현장을 찾아가는 줄거리와 함께 자신들의 지난날이 박물관에 전시된다는 것에 긍지를 갖는 광부들의 모습을 넣으면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강변에 이르러서야 부장은 내키지 않은 얼굴로 오케이 했다. 매달 중순에 다음 달 호 잡지가 나오므로
2월의 취재 내용은 4월 호에 실리게 되어 있었다. 다가오는 계절의 분위기에 맞는 옷을 준비하도록 취재원에게 미리 부탁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캐캐 묵은 이야기는 필요 없다고. 꽃피는 4월에 설경이 될 말이냐고. 눈 쌓인 탄광촌이 멋이야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눈은 절대로 피하라는 부장의 당부가 거듭거듭되었다. 회사에는 월요일과 화요일로 취재 일정을 잡았다고 말해두고 토요일에 월차를 내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 오전까지 취재를 끝낸 뒤 일요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의선의 행방에 대하여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을 알아내자는 것이었다. 황곡이라는 소도시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일정을 알리려고 명륜의 집에 전화했을 때 수화기 속에서 그는 몹시 쉽게 대답했다. 마치 여러 번 다녀온 사람처럼 이야기하는구나. 명륜은 내 말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머뭇머뭇 말을 이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구하기만 하면 본적지 주소를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알아보려고 그 애가 살던 자취방 주소를 가지고 어제 그 동네 동사무소에 가봤었는데 이름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전입신고를 안 하고 살았었나 봐요. 의선이 행방불명이 되기 전 의선이 일했던 제약회사 사무실은 내가 일하는 사무실의 바로 아래층에 있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거기 내려가 그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의선이 작성한 이력서 한 장뿐이었다. 본적은 명륜이 말했던 주소와 똑같이 적어 넣어져 있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난에는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는 문구가 전부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검정고시 합격에 대하여 플러스펜으로 기재한 필체가 볼펜으로 이름이나 주소를 적은 필체와 다르다는 것이었다. 의선. 그녀는 햇빛과 정을 통했다. 달아오른 옥상 한가운데 웅크려 앉은 의선이 햇빛과 정을 통하는 것을 명륜은 잠자코 바라보고 있었다. 8월 하워의 땡볕은 의선의 자그마하고 마른 몸뚱이를 금방이라도 파삭파삭 부스러뜨릴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물들인 것이 아니라 햇빛 때문에 노랗게 탈색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짙은 음영이 어린 것처럼 검게 그을렸다. 어떻게 보면 무력하게도 보이며 다르게 보면 애절하게도 혹은 강인하게도 보이는 부동의 자세로 그녀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무수한 불화살 같은 뙤약볕이 그녀의 온피스를, 머리털을, 앙상하게 드러난 팔과 맨다리를 태웠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숨도 쉬지 않는 듯 어깨에 미세한 움직임조차 없었다. 그녀가 앉아있는 쪽의 콘크리트 바닥에는 유리창에 난 총탄 자국처럼 원형으로 깨어진 틈들이 있었다. 질긴 민들레 잎사귀가 거기 새파랗게 돋아 있었다. 대학 선배 인형으로부터 의선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은 지난해 봄 명륜은 별다른 관심을 표하지 않았었다. 명륜은 한 미친 젊은 여자에 관한 음담쯤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였다. 화제가 궁해진 술자석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잘 아는 선배가 직접 창밖으로 보았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좌중을 즐겁게 하기까지 했었다. 종적을 감추었던 그 여자가 인형의 현관 앞에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명륜은 비로소 놀랐다. 더욱 그를 당황하게 한 사실은 인형이 무작정 그 여자를 거두어 같은 방에 살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인형에게는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데가 있었다. 그녀는 옷을 말끔하게 입는 편이지만 짧은 머리는 언제나 헝클어져 있었다. 머리를 감자마자 대충 수건으로 털고는 제대로 빗질도 하지 않은 것이리라. 손톱은 언제나 속살을 파먹을 만큼 바싹 깎는데 어느 날 보면 행동하기 불편할 만큼 길어 금세라도 부러질 듯 했다. 타인의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냉정하며
지하철에서 동전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하모니카를 부는 맹인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으면서도 목청껏 복음을 애치며 지하철 칸칸을 오가는 광신도들을 많은 필요 이상으로 동정했다. 인형은 자신의 직업에 관련된 모든 사물을 완벽에 가깝게 처리했지만 개인적인 일들은 엉망이었다. 이를테면 그녀와 영화 보기, 전시회에 함께 가기 따위의 약속을 했을 때 그것이 단박에 실행되는 일은 드물었다. 그녀는 사무 외의 스케줄은 거의 관리하지 못해 사람들을 실망하게 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무심하다고, 마음이 차한 일 중독자이며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 옳았다. 인형은 사람들이 먼저 전화해주면 반가워하기는 했지만 결코 먼저 연락하는 법은 없었다. 그녀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조그만 섬에서 혼자 살아가는 가난한 주민과 같았다. 그녀의 에너지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거나 약간 못한 보답을 하는 것만으로도 녹초가 될 만큼 빈약했다. 더구나 그런 식으로 형성된 인간관계조차 조금만 더 나아가려 하면 완고한 성벽 같은 그녀의 경계선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성벽 바깥에서 물러서곤 했다. 그런 인형이 그 기묘한 여자를 자신의 방에까지 거두어들였다는 것은 뜻밖의 일이었지만 그건 역시 인형의 모순된 또 다른 일면인지도 몰랐다. 한번 만나보고 싶니? 싫습니다. 여자가 나오는 술자리에 동석하기를 처음으로 제의받은 소년처럼 명륜은 단호하게 그러나 수줍게 인형의 제안을 거절했었다. 인형은 약간 실망스러워하는 것 같았고 어떻게 보면 을에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언젠가부터 명륜은 인형의 집을 방문할 핑계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연습 삼아 찍은 사진들을 인형에게 보이기 위해 전화를 하자 그녀는 회사 앞으로 갖고 오라고 했다. 집으로 찾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그는 망설였다. 그 친구는 어떻게 지내요? 누구? 명윤은 대답을 망설였다. 그가 적당한 호칭을 찾아내기 전에 인형은 아 하더니 침묵했다. 잘 지내. 흙을 좀 사다 줬어. 흙이라뇨? 공장용 찰흙 말이야. 자꾸만 나쁜 꿈을 꾼다기에 꿈에 나오는 것들을 한번 빚어보라고. 사실 사주면서 큰 기대는 안 했어. 그런데 전에 없이 다정함이 우러나오는 그녀의 음성에 명륜은 약간 놀랐다. 서툴긴 하지만 그럭저럭 재미를 붙인 모양이야. 정신치료에는 예술 활동이 좋다고들 하지. 뭔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잊었던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 그때 문득 어쩌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은 인형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명륜은 했다. 이 냉담하고 깐깐한 선배의 음성에는 마치 아이를 처음 입양해 키우는 젊은 여자 같은 자부심과 서투름이 함께 배어 있었다. 뭘 빚어요? 얼굴들, 네발동물, 알아볼 수 없는 것들. 한번 보고 싶은데요. 용기 있게 명윤은 말했다. 인형 거절했다. 낯선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 사실은 네가 왔던 날에도 몹시 힘들어하는 기색이었어. 망설임 속에 시간은 갔다. 지난 3년간 그래왔듯이 명륜은 어떤 종류의 글도 쓰지 않았다. 짧게 깎은 머리에 중학생 시절부터 그는 자신이 글을 씀으로써만 존재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해 왔으므로 그는 3년째 존재하지 않아온 것과 같았다. 그날 하마터면 의선을 못 알아보고 지나쳐갈 뻔했던 것도 명윤 자신의 상태 때문이었을 것이다. 띄엄띄엄이나마 벌이가 되어주던 번역거리도 끊겼고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하여 고등학생 2명에게 논술을 가르치던 과외 아르바이도 그만두어야 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의선이라는 여자에 대해 집착하게 된 것은 명륜의 하루하루를
버텨갈 수 있게 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세종문화회관 쪽에 출구를 향해 걸었다. 그 출구를 나간다 해도 그에게는 갈 데가 없었다. 목적지가 있다면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찮은 약속이라도 사야 할 물건이라도 있다면. 그 통로의 끝 계단에 의선이 있었다. 처음에 명륜은 그녀가 의선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다만 그녀의 방심한 자세 때문에 시선이 잠깐 머물렀을 뿐이었다. 무심히 시선을 거두었던 그는 뒤늦게 놀라 멈춰 섰다. 더러운 지하도 계단의 자판 앞에 주저앉아 팔짱을 낀 채 골똘히 흥정에 골몰하고 있었다. 몸 발치에서 보아도 고급품으로 보이는 그 얼레에는 빨간 무명실이 여러 겹 둘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사랑스럽다는 듯 매만지다가 체념한 얼굴로 일어서 지하도를 내려왔다. 막 명륜과 한 발짝 거리로 좁혀졌을 때였다. 그녀는 느닷없이 뒤돌아서서 계단을 향해 달려갔다. 탐욕스럽고 거친 몸짓으로 그녀는 좀 전에 점 찍어둔 얼레와 연을 안아들었다. 세찬 발소리를 울리며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명륜은 뒤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도둑이야! 좌판을 벌렸던 노인이 소리쳤다. 머리 흰 노인이 뛰어오르기에는 가파른 계단이었다. 의선의 기운찬 뜀박질은 명인이 쫓아 달리기에도 힘에 붙였다. 그가 그녀를 잡아주려는 것인 줄 알았는지 노인은 힘없이 고함쳤다. 잡아요! 꼭 잡아주시오! 의선은 전속력으로 직진하다가 경향신문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차들이 탄환처럼 달리는 기름동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의선은 맨발로 건넜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오랜만에 먼 거리를 걸은 명륜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 길은 점점 가팔라졌다. 더 이상 차들이 다닐 수 없는 언덕배기에 이르렀다. 그 높은 곳까지 집들이 올라와 있었다. 숨을 고르며 돌아보자 서울의 빽빽한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인적 없는 후락한 골목 앞에서 의선은 마침내 뒤돌아보았다. 의선의 눈은 곧바로 명륜과 마주쳤다. 시차를 두고 뒤따라 들어갔을 때 그는 의선을 놓쳤다는 것을 알았다. 막다른 골목에는 넉 채의 집이 있었다. 어느 집일까?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명륜은 열려있는 집의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누굴 찾아왔소? 앞니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노파가 불분명한 발음으로 물었다. 반지하방으로 통하는 입구에서 의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턱 아래의 지대가 낮은 탓에 그녀의 몸은 허리께까지 밖에는 지상으로 나오지 않았다. 귀 뒤로 쓸어 넘기는 의선의 눈에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다. 아가씨 찾아온 사람이야? 그때 의선이 처음으로 웃었다. 명륜은 눈을 의심했다. 어떻게 그런 웃음이 있을까 싶은 지푸라기를 붙드는 손처럼 간절한 힘없는 웃음이었다. 그는 홀린 듯이 그러나 최대한 자연스러운 동작을 유지하려 했으며 의선이 열어놓은 문을 향해 걸어갔다. 명륜은 방 한 구석에 개켜진 낡은 이불체를 보았다. 이불체 옆으로는 수십 권의 책들이 벽을 따라 일렬로 바닥에 세워져 있었다. 책을 읽는구나. 죽은 듯이 서 있는 의선을 한 팔로 안고 남은 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면서 그는 눈을 감았다. 좀 전에 마당에서 보았던 수도꼭지, 노파가 손을 담그고 있던 맑은 행군물, 노쇠 대야 속에 밝은 색의 빨랫감들, 반짝이며 사방으로 튀겨지던 물방울들이 눈앞을 스쳐갔다. 그는 자신이 처음 들어와 본 이 습기차고 더러운 방을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의 팔에 안긴 뜨겁고 끈적끈적한 육체를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의 땀인지 모르게 섞여 젖은 자신의 손을 생각하지 않았다. 오로지 그 물줄기에 부딪히는 햇빛만을 생각했다. 의선을 습기찬 장판 바닥에 쓰러뜨리려 하자 그녀 역시 욕심껏 그의 목을 아는 채 천천히 몸을 뉘었다. 티셔츠를 벗은 그가 러닝 셔츠를 마저 벗고 바지를 벗기 전에 그녀는
훌렁 온피스를 벗었다. 마르고 흰 알몸이 하오의 묽은 햇빛 속에 드러났다. 다음 순간부터 그는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졌다. 삼켜줘요 라고 의사는 소리를 죽여 신음했다. 단소의 중간음처럼 깊게 떨리는 처음 듣는 그녀의 음성이었다. 날 삼켜버려요. 벌거벗은 의선의 목을 물어뜯으며 그는 으르렁거렸다. 들뜬 숨을 몰아쉬던 그녀는 소스라치며 그의 등을 붙잡았다. 애절하도록 강한 힘으로 그녀는 그의 몸을 붙들고 있었다. 저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걸요. 운전대를 잡고 있던 30대 중반의 남자는 그녀가 매우 철학적인 말을 했다는 듯이 심각한 얼굴을 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가씨, 서울에서 왔다고 했죠. 네. 남자의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그녀는 반찬까지 말끔히 비워내었다. 이틀 동안 눈 밖에는 먹은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 길로 바다로 나갔다. 금은밤의 바다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계속해서 날이 흐렸던 산간지방과는 달리 해안의 날씨는 맑았다. 그때 그녀는 서울에서 만났던 마른 얼굴의 언니를 생각했다. 그 언니, 바다 사진을 많이 갖고 있던 언니의 이름은 뭐였을까? 그 언니가 가지고 있던 흑백 사진들은 그녀가 처음으로 마주한 밤 바다를 영락없이 닮아 있었다. 그 사진들에 불을 붙이자 그 검은 바다들은 붉은 화염에 휩싸이며 몸을 뒤틀어댔었다. 바다에 해가 뜬다면 그런 풍경이 되는 것 아닐까 하고 그녀는 처음으로 보는 밤 바다 앞에서 생각했다. 그때 그 언니의 세면장에서 사진을 태우며 그녀는 연신 웃음을 터뜨렸었다. 한 장 한 장의 검은 바다가 붉게 사이어가는 것을 보는 게 좋아서 그녀는 시간 가는 줄을 몰랐었다. 어두운 하늘에 빨간 불벌레가 기어다니고 바다가 오그라들며 소용돌이 칠 때마다 그녀는 까닭없이 웃다 울고 하며 몸을 왜꼬았었다. 한데 이상하게도 마지막 사진의 귀퉁이에 불을 붙이자마자 웃음은 그치고 오로지 울음만 터져나왔다. 사진의 중앙을 향해 번져가는 불을 슬리퍼로 다급히 문질러 끄고 그것을 원피스 옆 주머니에 쑤셔 넣는 찰나 그 언니가 들어왔다. 그때 그 언니의 얼굴을 그녀는 똑똑히 기억한다. 그 언니는 그녀를 때리는 대신 세면장 벽을 때렸고 그녀를 책망하는 대신 세면장 천장과 거울과 변기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그 언니는 욕설을 퍼붓다 말고 이를 악문 채 거울 속에 자신을 쏘아보았다. 그 시선이 무섭도록 서늘해서 그녀는 더욱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깊은 밤이다. 어느새 새로 돋아난 달의 투명한 빗살들이 소란스러운 어둠의 등에 실려 어지럼을 타고 있었다. 물결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그녀를 향해 몰아쳤다가 가혹한 파도 소리를 그녀의 몸뚱이에 때려 안긴 뒤 물러서곤 했다. 그녀는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옷 위에서 만져보았다. 서울에 있을 때부터 그녀는 혼자 있을 때면 뜻없이 그 사진을 꺼내어 들여다보곤 했었다. 이상하게도 그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들끓던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다. 귀퉁이가 4분의 1쯤 타버린 사진 속의 부드러운 바다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지금 그녀가 서 있는 이 바다일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지금 그녀가 서 있는 바다의 물결은 사진 속의 그것보다 훨씬 거칠다. 마치 보고 있는 사람을 후려치는 것 같다. 온몸을 얻어맞은 사람처럼 다리를 끌며 그녀는 바다를 등지고 걷기 시작했다. 그 언니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의 이름도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내일 아침 그의 손을 잡고 걸었던 서울의 저녁 골목들이 아슴아슴 그녀의 눈앞을 스쳐갔다. 그의 소나기는 누구의 것인지 모를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이따금 그가 그녀의 방에 와 묵을 때, 그녀가 그의 옥탑방에 가 잠들었을 때, 그녀는 종종 나쁜 꿈을 꾸고 소리를 치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었다. 그때마다 그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고 그녀의 등을 뒤에서 끌어안아 주었었다. 괜찮지? 이제 괜찮지? 홍곤한 잠에 취한 음성으로 그는 그녀를 달래곤 하였다. 그녀는 지금 그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 서울을 떠나 거쳐온 수많은 기차역들과 크고 작은 대합실들, 스쳐 지나간 사람들, 춥고 먼 산길과 바람, 하늘과 땅과 몸부림치는 진눈깨비들이 그녀의 몸속에서 거친 회오리를 그렸다. 그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죽기 전에 할 말은? 이라는 따위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미련을 느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말을 하고 싶었다. 자신의 짧은 삶을 단 몇 마디라도 압축하여 말하고 싶었다. 그 압축한 말을 바다 사진을 가진 언니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 언니는 그녀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사적인 이야기를 묻고 때로 들려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누군가에게 그 마지막 말을 들려주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언니여야 했다. 그 언니에게 붙이는 편지 형식으로 자신의 삶을 연화문줄로 요약하는 작업에 그녀는 골몰하기 시작했다. 나는 어두운 골짜기에서 태어났어요. 편지의 시작은 언제나 그것이었다. 그것은 무수히 그녀의 머릿속에서 반복된 문장이기도 했다. 후에 기억을 모두 쓸려 보내버린 뒤 최초의 기억으로부터 좀 더 최근의 기억 쪽으로 나아가는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그녀는 그 노랫말 같은 한마디를 떠올려 내곤 했었다. 나는 어두운 골짜기에서 태어났어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밝은 햇빛은 고작 5시간밖에 들지 않고 늘 저물녘처럼 그늘진 마을이에요. 약초꽃 피는 때 산으로 떠난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어머니는 떠났지요. 어머니를 찾아 나선 아버지는 겨울 내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다시 떠나고 한 해 동안 나는 거기까지 문장을 만드는 것도 어려웠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 다음부터였다.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감정들이 뒤얽힘에 따라 단아하게 정리되어야 할 문장들은 제각기 엉클어져 버리고 말았다. 거의 편지가 완성되었다고 생각되던 밤이면 그녀는 바다 사진을 가진 언니의 집으로 향하곤 하였다. 그러나 4층 집 앞에 다다를 때쯤이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았다. 약초꽃 피는 때 어머니는 아버지를 붙잡았지요. 그때가 아마 9시쯤이었나 봐요. 영걸의 진짜 밝은 날은 11시에 시작되거든요. 구름 낀 것처럼 어둑어둑 하던 날이 산들에 에워싸인 동그란 하늘 천장으로 해가 들어서면서 기적처럼 밝아지는 거예요. 장지문으로 밝은 햇빛이 헛간에, 지붕에, 온 마을에, 개들의 비로 먹은 털까지 환하여지는 순간이 와요. 해 내려오거든 가요. 약초꽃 피는 때 어머니는 아버지를 붙잡았지요. 하지만 그 길로 집을 나선 걸 보면 아버지는 갈 길이 멀었었나 봐요. 약초꽃 피는 때 떠난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난 뒤에야 돌아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편지가 짧게 끝날 수 없었다. 바다 사진을 가진 언니는 도저히 끝까지 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모든 문장을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더 간단하고 명확해져야 했다. 4층 집으로 가는 골목 한쪽에 비켜서서 그녀는 몰래 울었다. 골짜기를 떠나서 황곡으로 왔지요.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한 학기 사안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막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야구 잠바 소매 박는 일이 너무 싫어서 봉제 공장을 나왔지요.
24시간 영업을 하는 일식집에서 홀 심부름을 하며 숙식을 했어요. 제때 잠을 자고 싶어서 제약회사에 사환으로 들어간 건 1년 뒤예요. 이렇게 써야 취직이 되지. 일식집에서 만난 한 언니가 텅 비어있는 내 이력서에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글씨를 끔찍하게 적어주었어요. 주민등록증을 받으려면 고향에 가봐야 하지 않니? 즉석에서 급조한 주민등록 번호를 가리키며 그 언니는 말했죠. 그 언니는 내가 집을 가출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라고 말해요. 이제는 가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무사히 잘 사는 것만으로 기뻐하시지 않겠니?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무엇인가를 호소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엄살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모든 문장이 처음부터 틀렸다. 내 인생은 거짓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자유예요.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녀는 그 문장들을 모두 지운 뒤 다시 허공에 썼다. 나는 말을 하고 싶어요. 살을 만지고 싶어요. 누구라도 좋아요. 사람의 살을 만지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 심부름을 다녀오던 점심나절이었다. 그녀는 8차선 도로 앞에 서서 붉은 불이 켜진 신호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황사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이힐을 신은 여자들이 얇은 제끼자락을 팔랑거리며 건너편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불덩이를 매단 무수한 화살촉 같은 햇빛이 그녀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한 움큼 못을 삼킨 것처럼 목구멍이 아파왔다. 겨드랑이에 오금에 사타구니와 목덜미에 바늘같이 날카로운 소름이 돋았다. 붉은 불이 꺼지며 푸른 불이 밝혀진 찰나였다. 맞은편 인도의 신호등 뒤로 지나가는 한 여자를 그녀는 보았다. 쪽진 머리에 흰 옷을 입은 그 젊은 여자는 마치 허공 위를 걷는 것 같은 가벼운 걸음걸이로 소로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불에 댄 것처럼 숨을 멈추었다. 그쪽을 향해 허이적 걷기 시작했다. 종아리에 돋은 압정 같은 소름들 위로 빳빳한 치맛자락이 스칠 때마다 그녀는 짧고 나직한 비명을 질렀다. 스타킹이, 구두가, 블라우스와 속옷까지 살갗을 옥죄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그녀는 걸음을 재촉했다. 걸으면서 조끼를 벗고 블라우스를 벗고 치마를 벗었다. 스타킹과 구두까지 벗어 던졌다.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났을 때 그녀는 자신이 보았던 여자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알몸에 쏟아지는 햇살의 감촉은 뜨거웠다. 반면 바람은 부드럽고 서늘하게 그녀의 목줄기와 마른 젖가슴을 휘감았다. 그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달리는지 그녀는 몰랐다. 맨발에 닿는 보도블럭이 따뜻했다. 그 감촉이 좋아 그녀는 느닷없이 소리내어 웃었다. 그녀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벌거벗은 몸뚱이를 어지럽게 휘감는 바람의 황홀한 감촉만을 느꼈다. 마치 남의 몸에서 나온 것 같은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녀의 뜀박질이 빨라졌다. 더 빨리, 더 빨리. 누군가 외치는 소리를 그녀는 귓속에서 들었다. 더 빨리 도망쳐. 그녀는 더 많은 빛이 있는 쪽으로 달렸다. 오로지 피부에 부딪히는 빛의 감각에 의지하여 그녀는 숨차게 달려나갔다. 허파가 터질 것 같았다.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심장이 멎어 버릴 것 같았다. 멈추지 마. 이명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다. 계속 도망쳐. 계속. 벼랑간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붙들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의 팔죽지를 물어뜯었다. 억 소리를 내며 그가 주저앉았다. 흘낏 뒤를 돌아보았다. 하나, 둘, 셋, 넷.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은 남자들이 헐떡이며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살려줘. 그녀의 눈이 공포로 지질렸다. 경쾌하던 다름박질이 필사적으로 빨라졌다. 그녀의 입술이 경련하며
달싹였다. 쫓아오지 마, 쫓아오지 마. 그녀의 맨발이 무엇인가 날카로운 것을 밟았다. 그녀의 허리가 고꾸라졌다. 어둠이 그녀의 몸을 덮쳤다. 찢어지는 비명이 목구멍을 뚫고 뛰쳐나왔다. 바다가 달려들고 있었다. 달려드는 바다를 향해 그녀도 달렸다. 무겁던 몸이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바람이 귀를 도려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뚱이를 앞으로 내던지듯이 달려나갔다. 검은 물속으로 발이 잠기자마자 그녀는 소스라치며 물러섰다. 더 나아갈 데가 없었다. 검은 하늘을 향해 검은 물이 용솟음 치고 있었다. 매서운 밤바람을 타고 물은 허공으로 오르더니 일제히 육지를 향해 범람해 왔다. 살이 붉게 일어난 그녀의 눈두덩을 찬 바람이 핥혔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마을의 불빛들은 거의 잠들어 있었다. 주황빛 전구 서너 점만 남아 무인도의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다. 바다에서도 무태서도 하늘에서도 겹겹이 ጧ리 튼 어둠이 그녀를 향해 거대한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악물고 있던 입술을 열었다. 허리를 구부리고 단화 두 짝을 벗었다. 얼음 조각들 같은 모래알들이 맨발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춤을 추듯이 온 몸을 열어 허공을 힘껏 끌어안으려는 듯이 떨리는 두 팔을 열었다. 몸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낯선 음성이 출렁이는 무수한 어둠의 덩어리들 속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흐느낌도 노래도 아닌 그 가느다란 소리가 빈 바다에 번뜩이는 포말들 위로 산산이 흩어져 박혔다. 나는 살아남았다. 79명이 죽었고 122명이 다쳤다. 나는 그 122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가슴과 다리에 동통을 느끼며 깨어났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손을 뻗어 다리를 만지려 했으나 가슴을 조금 들자마자 숨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고개에 힘을 주어 보았다. 그 부분은 괜찮았다. 머리를 틀어 주위를 살폈다. 응급실은 아니었다. 소규모 종합병원의 로비였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차트를 들고 숙제에 뛰어다니는 간호사들과 의사들, 속속 들것에 실려 들어오는 환자들로 로비는 난장판을 이루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사고 환자들로 응급실이 꽉 차 하루 동안 로비를 임시병동으로 운영했던 것임을 나는 후에 입원실로 옮겨진 뒤 알았다. 그 풍경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입원실 침대에 누운 내 머리맡에 앉아 명륜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명륜은 내 입술에 물수건을 적시어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무공력이 700m쯤 남았을 때 앞쪽 30m 지점에 땅이 푹 꺼져 있는 것을 기관사가 발견했다고 해요. 급정거를 하긴 했지만 정지 거리 때문에 기관차부터 구덩이에 빠진 거죠. 기관차 뒤에 발전차가 기관차를 받으면서 함께 빠지고 그 뒤로 연결된 식당차가 뒷부분에 3분의 1쯤이 지상에 걸쳐진 채 매달리고 그 뒤에 6호차는 식당차를 받으면서 탈선하고 우리가 탄 5호차는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튕겨나가서 전복한 거죠. 5호차, 6호차를 통틀어서 이렇게 멀쩡한 사람은 나 정도예요. 그 때문에 명륜은 사고 뉴스가 나가기 시작할 때 기자들의 인터뷰 세례를 받았다. 그의 정황 설명은 영화 평론가라는 엉뚱한 직함과 함께 주요 일간지와 뉴스에 수없이 반복 인용되었다. 나는 계절이 바뀌는 것을 무곡에서 보았다. 한 달 이상 6인용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나는 그곳 창으로 보는 풍경에 정이 들었다. 읍내의 작은 시가지 너머로는 강원도의 수려한 산들이 있었고 그 산들의 색채는 시시각각 다른 모습으로 변하여 갔다. 국무총리가 입문한다고 오니까 갑자기 병실에 스팀이 들어오고
대통령이 영안실을 찾으니까 갑자기 분향소에 소화기를 갖다 놓더라고요. 내 아들이나 찾아내라고 해요. 향이나 갖다 꽂지 말고 내 자식 살려내란 말이오. 꼭 한 달 만에 명륜이 찾아왔다. 난 그를 전혀 기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왈칵 반가워 눈이 뜨거워지는 것에 스스로 놀랐다. 내 머리맡에는 회사 동료들이 일전에 문병하면서 가져온 내 우편물들이 있었으나 난 그것들을 뜯어보지 않았었다. 일 관계로 만난 사람들이 보낸 것들이라 큰 관심이 가지 않았을 뿐더러 일일이 뜯어서 침대를 어지럽히게 되면 치우고 정리할 일이 외려 부담스러워 그냥 놔두고 있었다. 명륜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피더니 장종욱이 보낸 우편물을 찾아냈다. 그런 게 있었어? 난 그것을 뜯어보라고 했다. 서류 봉투 속에서 사진 석 장이 나왔다. 보냈구나. 난 한숨을 내쉬었다. 사진을 안 찍는다더니 찍었구나. 장이 보낸 사진들은 좋았다. 보고 나서 명윤에게 건네자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들여다보았다. 좋은데요? 명윤은 처음으로 장의 사진을 좋다고 했다.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장의 강한 성격과는 판이하게 부드러움과 애잔함이 느껴진다고 명윤은 평했다. 특히 고개를 들고 웃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탄가루 투성이의 젊은 남자가 마음에 든다고 했다. 명륜은 자신의 가슴을 더듬더니 호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난 고개를 빼어 그것을 살피지 않았지만 의선의 사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슨 까닭인지 명륜은 의선의 사진을 광부의 사진 위에 조심스럽게 비스듬히 포개었다. 그의 시선이 너무도 부드럽고 간결하게 두 장의 사진을 고루 핥으며 매만지고 있었으므로 나는 일종의 질투를 느꼈다. 이윽고 고개를 든 그는 나에게 물었다. 이거 이따가 갈 때 내가 가져가도 될까요? 뜻밖의 일은 다음 날 오후 장이 병실로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신문에서 병원의 이름을 보고 왔다고 했다. 그날 밤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기로 한 명윤은 마침 나에게 필요한 노트며 필기구, 책들을 사오겠다며 시내로 나가고 없었다. 장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난 그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그는 검은 양복에 검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더부룩하던 머리도 깎여 있었다.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요. 제 한자복은 잘 안 어울리죠. 내가 농담을 건넸을 때 장은 웃지 않았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니면 어디 가셨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신가요? 서울에 장례식이 있었소. 장의 얼굴은 그의 양복의 색깔만큼이나 검었다. 중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생기 없는 안색이었다. 그래서 옷을 갖추어 입었구나. 장례식이었나요? 질문을 많이 하는 건 직업병인 모양이오. 장은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그제야 장이 그답게 느껴졌다. 나는 웃었다. 사진 받아보았어요. 좋은 사진이었다고 나는 장에게 말했다. 일이 이렇게 되어서 기사를 싣지 못해 미안하다고. 그 다음 호쯤에는 꼭 실릴 거라고도 했다. 그러려면 장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찍어야 한다고도 했다. 카메라며 필름 따위를 경황 중에 모두 잃어버렸거든요. 아무래도 상관없소. 내가 건넨 음료수 캔을 따지도 않고 만지작거리기만 하던 장의 시선이 내 머리맡에 놓인 명륜의 점퍼와 그 위에 가지런히 올려진 사진들에 머물렀다. 나는 젊은 광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아, 이 사진이 가장 좋았어요. 제 후배도 이 사진이 좋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 옆에 사진을 보고 있었소. 장은 의선의 사진을 가리켰다. 난 사진을 그에게 건네었다. 장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한 손으로 자신의 턱을 만지작거리며 주의 깊게 의선의 얼굴을 살폈다. 장은 나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가 내쏘인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한국에서 보았던 분화비 같은 술렁거림 대신 깊숙한 늪 같은 그림자가 푸르스름한 눈두덩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누가 찍은 거요? 나는 입술을 다문 채 웃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 얼굴 어쩐지 낯이 익소. 이 아이를 아세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니요. 처음 보는 얼굴이요. 그런데 장은 다시 한번 의선의 얼굴을 눈 가까이 대었다가 나에게 돌려주었다. 내가 알았던 어떤 사람과 닮았소. 어딘가가. 잘 아는 분이었나요? 마치 내 말을 듣지 못한 듯 그는 말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수초 뒤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다. 견디는 법을 나한테 가르쳐준 사람이요. 장은 일어섰다. 배웅하려는 나에게 그냥 앉아있으라고 하며 그는 말했다. 어쨌든 무사한 걸 보니 다행이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그는 덧붙였다.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감지할 수 없을 만큼 미묘한, 그러나 마치 오래 생각해 두었던 이야기처럼 은밀한 힘이 실린 어투였다. 고맙소. 난 의아해졌다. 나에게 뭐가 고맙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사진이 좋다고 말해준 답례로 고맙다고 하는 것일까? 입도 안 된 음료수 캔이 고맙다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무사한 것이 고맙다는 것일까? 나는 장이 일에 관계된 말이나 부탁을 하려고 온 것이 틀림없다고 짐작하고 있었으므로 당황했다. 그가 단지 이문 인사로 이곳까지 찾아왔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제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디로 가세요? 영원히 말을 멈춰버린 것 같은 과묵한 입을 다문 채 장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숙이는 신용을 했을 뿐이었다. 그의 우물한 눈 속에 어린 믿없는 저결을 나는 보았다. 봄 기운이 거리낌 없이 대기 중으로 퍼져가기 시작하는 4월 초순에 나는 퇴원했다. 명륜이 다시 먼 걸음을 하여 퇴원 수석을 도와주었다. 병원을 나와서 택시를 잡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무곡터미널에 도착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다. 이 세상에 계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까지 나는 미처 모르고 있었다. 목발질이 몸에 익었다고 자신했던 나는 등이 땀으로 흠뻑 젖고 얼굴이 붉어졌다. 서울에 도착하여 택시를 잡을 때까지 명륜과 나는 여러 차례 쉬면서 남은 거리를 재보곤 하였다. 누이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마침내 택시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는 나에게 명륜은 고백하였다. 오래전에 집을 나가 행방을 몰랐던 누이인데 뉴스에서 저를 보았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고. 한동안 망설이다가 방송국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면서 광주에서 미용실을 하면서 아이 낳고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번 주말에 제가 찾아가든가 아니면 그 애가 올라오든가 해서 만나려고 해요. 명륜은 허탈한 어조로 나지막히 덧붙였다. 어찌됐든 살아있다는 건 좋군요.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그는 이어 물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놈도. 목발을 짚고 택시에서 내렸을 때 4층 집으로 굽이트는 골목 어귀의 연립주택에서 청국장 끓이는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순간 명륜이 말했던 것과 비슷한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문을 열기 전에 명륜은 한 달 넘게 투입구를 통해 들어와 현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종이 뭉치를 쓸어 모아서 목발을 짚지 않은 내 손에 건네주었다. 카드 명세서며 각종 판촉물 따위들이었다. 잘가 고맙다. 우편물을 하나씩 뜯어서 버릴 것과 보관할 것들을 차례로 분류해 가다가 나는 얼어붙듯 손을 멈추었다. 열흘쯤 전에 백화점 세일 광고지와 한 주일 전에 나온 구청 신문 사이에 사진 한 장이 끼어 있었다. 하마터면 나는 버릴 것들 위에 사진을 함께 던져버릴 뻔했다. 한쪽 귀퉁이가 짙은 갈색으로 타 들어가다만 그 흑백 사진에는 바다와 하늘이 검게 찍혀 있었다. 내가 찍은 것이었다.
수초간 숨을 멈추고 있던 나는 발작 쪽으로 목발을 거머쥔 채 일어서려 했다. 의선이다. 묵은 여독이 밀려오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방바닥에 몸을 뉘었다. 깁스한 다리를 가까스로 움직여 허리를 폈다. 사진을 머리맡에 올려놓고 나자 걷잡을 수 없이 눈이 감겼다. 소스라치며 눈을 뜰 때마다 봄날의 창은 시시각각 어두워져 있곤 했다. 검푸른 사진 속에서 파도는 서늘한 혀로 방파제를 핥으며 나직이 흐느끼고 있었다. 가까스로 눈꺼풀을 열고 나는 어두워져가는 창을 지켜보곤 하였다. 어둠은 조용히 빗줄기들과 몸을 바꾸어가며 세상을 적시고 있었다. 언니가 죽은 지 꼭 15년이 되던 봄, 어머니는 죽었다. 그 15년간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때까지 내가 함께 살았던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껍데기였다. 이미 홀령은 떠나버린 어머니의 육신이 지상에 남아 밤마다 이를 갈며 헛소리를 치고 있었다. 언니는 타고난 쾌활한 성격 탓에 친하게 어울리는 친구들이 제법 많은 편이었다. 그 친구들이 제주도로 2박 3일의 낚시 여행을 간다고 하는 것을 언니는 자신과 무관한 일로 여기고 있었다. 한데 언니가 심상하게 이야기한 친구들의 여행 계획을 들은 다음 날 어머니는 언니의 손에 여비를 쥐어주었다. 어머니의 쌈짓돈을 기어이 안 받으려고 허둥지둥 손사래를 치던 언니는 막상 여행을 떠나는 아침에는 몹시 설레어 있었다. 그렇게 언니와 그녀의 친구 셋 배를 가지고 안내해주는 현지인까지 5사람이 타고 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전복되었다. 비상구명용 튜브는 하나뿐이었다. 언니는 자신 쪽에 있던 유일한 튜브를 한 친구에게 건네줬다. 언니는 수영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고 그 친구는 수영을 못했고 겨울 저녁 7시의 바다는 어두워 건너편 기슭의 밤 불빛이 실제보다 가까워 보였으리라. 튜브를 친구에게 던져준 뒤 언니는 그 불빛을 향해 헤엄쳐 갔다고 했다. 그리고 튜브를 받은 친구 외의 모든 사람이 실종되었다. 어쩌자고, 네가 어쩌자고. 정작 그 일이 상처가 된 것은 내가 사춘기가 되어서부터였다. 그제야 나는 언니의 마지막 순간이 어떤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어둠 때문에 가깝게 보이는 불빛을 향해 얼음장 같은 물결을 헤치며 바닥을 알 수 없는 바다를 헤엄쳐 가다가 언니는 죽었다. 힘이 빠지고 희망을 잃은 채 끝없이 가라앉으며 질식하여 죽은 것이다.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나는 혼자 남았으며 혼자 남은 사람으로서 강하게 생활해왔다. 튜브를 누군가에게 던져주는 따위의 어리석은 짓은 결코 하지 않았으므로 30을 넘기도록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나는 어느 누구도 결정적으로 믿지 않았으며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결국 그 초여름밤 의선을 내 방에서 밀어낸 것은 나였다. 나도 모르게 입가에 그어졌던 웃음을 앞니로 깨물었다. 다 쓴 옹고를 외투 안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언제부터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최선의 친절을 베풀 수 없었을까? 나의 선의의 한계는 어디쯤이었을까? 그녀가 나쁜 꿈을 꾸다가 헛소리를 치며 내 어깨를 주먹으로 밀어내려 할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순간은 어느 어슴푸레한 새벽이었을까? 제발 그러지 마. 그녀가 거칠게 뒤채이는 바람에 요 바깥으로 밀려나간 이불을 그녀의 가슴께에 여미어주며 나는 중얼거렸었다. 내가 너무 힘들다. 눈살을 잔뜩 찌푸린 채 눈을 감고 있던 의선은 나의 말을 들었을까? 그랬는지도 모른다. 내 말이 끝났을 때 그녀는 천천히 돌아 누웠고 날이 밝을 때까지 한 번도 아주 작은 동작으로도 움직이지 않았다. 끊임없이 의선이 떠나는 순간을 꿈꾸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던가? 그녀가 갑작스럽게 내 삶에 뛰어들어 왔듯이 또 갑자기 떠나주기를,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분열시키지 않기를. 불가해한 죄의식과 연민에 사로잡히게 하지 않기를 바랐던 사람은 누구였던가. 그녀의 알 수 없는 간절함을, 마치 그 간절함으로 온 마음을 기울여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가냘픈 얼굴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내 삶을 그늘지게 한 사람은, 어머니 한 사람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누구였던가. 나는 외로움이 좋았다. 외로움은 내 집이었고 옷이었고 밥이었다. 어떤 종류의 영혼은 외로움이 완성시켜준 것이어서 그것이 빠져나가면 한꺼번에 허물어지고 만다. 나는 몇 명의 남자와 연애를 해보려 한 적이 있지만 내가 허물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그때마다 뒤로 물러서곤 했다. 난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만 외로웠던 것뿐이었다. 그러니 새삼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느니 마느니 하는 자책을 느낄 필요도 없었다. 난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었다. 그것을 똑똑히 알고 있는 바에야, 내 배반을 진작부터 명징하게 점치고 있는 바에야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난 징그럽게 차가운 인간이었다.